오늘도 바람이 가는 길을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이 가는 길을 따라 흘러온 오늘의 사연도 잘 들어주시고 작은 위로와 공감이 스며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한명희입니다. 올해 53이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알람 없이도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2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방앗간 문을 여는 건 저의 일입니다. 남편 윤도는 7시가 되어야 출근 준비를 시작하거든요. 보험회사에 다니는데 전엔 경찰이었어요. 정년 전에 그만뒀죠. 기계를 돌리는 소리가 좋습니다. 덜컹거리고 우웅거리는 소음이 오히려 마음을 채워주더라고요. 밀가루 가루가 공기 중에 날리면 하얗게 빛이 스며들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손님들은 아침 일찍부터 옵니다. 떡 주문하러 오시는 분들, 곡식 빻으러 오시는 분들. 저는 웃으며 맞이합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명희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네, 언제나처럼요. 똑같은 대화를 반복합니다. 그게 편해요. 변하지 않는 일상이 저를 지탱해 주거든요.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랬어요. 경찰 시절엔 더 그랬죠. 집에 와서도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밥을 먹을 때도 같이 앉아 있을 때도 침묵만 흐릅니다. 아들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둘 다요. 준호가 없는 지 벌써 5년입니다. 2020년 여름이었죠.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차 사고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전화를 받고 나가더니 새벽에 돌아와서 한마디만 했어요. 준호는 이제 없어. 그 뒤로 저는 아들 없이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불쑥 말했습니다. 여보, 응. 그 근처 말이야. 강북구 쪽 거기 가지 마. 손을 멈췄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그 동네 요즘 말이 많더라고. 무슨 소리야, 그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실로 나가버렸어요.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어디 가지 말라고 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뭔가 있는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했어요. 이유를 모르는 불안이 제일 무서운 법이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뭘 숨기고 있는 걸까? 방앗간은 여전히 돌아갑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옵니다. 저는 여전히 웃으며 떡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조금씩요. 남편은 이전보다 더 일찍 집을 나갑니다.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요. 핸드폰을 볼 때면 화면을 제게서 돌려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말이죠. 제가 물으면 대답은 짧습니다. 회사 일, 별일 아니야. 그냥이라는 말처럼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그 안에 뭐가 숨어 있는지 모르니까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였어요. 커피를 마시다가 문득 서재 쪽이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엔 들어가지 않는 곳이에요. 남편의 공간이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발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회사 관련 서류들, 보험 증서들,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한 봉투가 눈에 띄었어요. 흰 봉투였는데 다른 것들과 달리 따로 보관되어 있었죠.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영수증이 있었어요. 송금 영수증이요. 매달 같은 날짜에 50만 원씩 보내고 있더라고요. 받는 사람 이름은 박선영. 누구죠? 박선영이 누구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남편이 매달 이 사람한테 돈을 보내는 거죠? 모르는 이름이에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봉투를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박선영이라는 사람 알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봤어요. 왜? 그냥 궁금했어. 모르는 사람인데 왜 궁금해? 아니, 그게 명희야. 남편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냥 돕는 사람 있어. 그 사람 통해서. 복지 쪽 일이야. 무슨 복지? 묻지 마.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게 끝이었습니다. 나중에라는 말이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더 묻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너무 단단했거든요. 하지만 알아버렸어요.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건 저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도요. 방앗간 뒤편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미뤄왔던 일이에요. 먼지 쌓인 상자들이 가득했거든요. 하나씩 열어보며 필요 없는 건 버리고 남길 건 다시 정리했죠. 그러다가 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테이프가 여러 겹 붙어 있었어요. 누군가 열지 못하게 단단히 봉인해 놓은 것처럼요. 박스 옆면엔 작은 글씨로 준호라고 써 있었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아들 물건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결국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안에는 준호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앨범, 상장 몇 장, 낡은 운동화, 그리고 액자에 넣어뒀던 가족 사진. 사진 속 준호는 웃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언제 찍은 거였더라. 대학 입학하던 해였나.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아래엔 신문 기사 스크랩이 있었어요. 사고 관련 기사였습니다. 포구속 차량 전복 사고, 운전자 사망. 제목만 봐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사를 읽었어요. 여러 번 읽었죠. 읽을 때마다 다른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고 일시, 장소, 피해자 이름.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기사엔 준호 얘기만 나와 있었어요. 준호가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고 현장에서 사망했다고요. 동승자 얘기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왜죠? 차에 준호 혼자였나요? 아니면 같이 탄 사람은 다치지 않았던 걸까요? 상자를 다시 뒤적였어요. 혹시 다른 자료가 있나 싶어서요. 그때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김정옥 010-1234-5678. 누구죠? 김정옥이 누구죠? 메모지를 들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남편이 적어둔 걸까요? 왜 이 번호를 여기 넣어뒀을까요?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저번에 봤던 그 봉투를 다시 꺼냈어요. 송금 영수증이 든 봉투요. 영수증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첫 송금일은 2020년 9월이었어요. 준호가 사고로 죽고 한 달 뒤였죠. 그 뒤로 매달 빠짐없이 50만 원씩 박선영이라는 사람한테 보내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이요. 계산해 봤어요. 50만 원 곱하기 60개월. 3천만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텐 큰 돈이죠. 왜 보내는 거죠? 대체 무슨 이유로요? 봉투 안을 더 뒤져봤습니다. 그러다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준호 월 지원비 50만 원 박선영 통해 전달.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준호요. 준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월 지원비라고요. 전달이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준호는 죽었는데요. 5년 전에 죽었다고 남편이 말했잖아요. 그런데 지원비라니요. 죽은 사람한테 무슨 지원비를 보낸다는 겁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고개를 감싸 쥐었죠.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준호는 죽었어요. 저는 장례식도 치렀습니다. 화장을 하고 유골함을 받았어요. 그걸 납골당에 모셨죠. 그런데 지금 남편은 준호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이 안 돼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고 평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보는 제 눈빛은 달랐을 거예요. 남편도 느꼈을 겁니다. 밥을 먹는 내내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거든요.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 없어. 표정이 안 좋은데.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속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속인 것처럼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남편이 말했습니다. 명희야, 내가 하는 일 믿어줘.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야. 무슨 일인데? 지금은 말 못해. 나중에 다 말해줄게. 또 나중이었어요. 남편은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금방 잠든 것 같았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숨기고 있는 게 뭘까? 준호와 관련된 일일까? 박선영은 누구고 김정옥은 또 누구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준호는 정말 죽은 걸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방앗간을 열었어요. 손님을 맞이하고 떡을 만들고 기계를 돌렸죠.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 종이 쪽지에 가 있었습니다. 이준호 월 지원비. 그 글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오후였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죠. 저는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개를 들었어요. 낯선 여자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한명희 씨 맞으신가요?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여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저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선영. 바로 그 이름이에요. 남편이 매달 돈을 보내던
바로 그 사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박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윤도 씨, 여전히 매달 보내주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분이 꼭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분이요. 누굴 말하는 거죠? 저기, 실례지만 누구 말씀이신가요? 박선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가 모른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아, 윤도 씨가 말씀 안 하셨나 보네요. 무슨 말씀을요? 박선영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어요.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하는 표정이었죠. 죄송하지만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윤도 씨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게.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발요. 저한테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박선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명희 씨, 직접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구를요? 서울 강북구에 계세요. 제가 주소를 드릴게요. 박선영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뒷면에 뭔가를 적더니 제게 건넸어요. 서울 강북구 사연로 10후. 바로 남편이 가지 말라던 그 동네였습니다. 거기 가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누가 있는데요? 박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을 뿐이죠.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박선영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 쥔 명함을 내려다봤죠. 주소 한 줄.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 방앗간에 박선영이라는 사람이 왔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했어? 강북구에 누가 있다고 하더라. 직접 만나보래. 명희야, 누구야? 거기 누가 있는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보고만 있었어요. 그 눈빛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가지 마. 제발, 왜? 그냥 내 말 들어. 거긴 가면 안 돼. 이유를 말해줘. 왜 가면 안 돼? 남편은 고개를 돌렸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남편이 막으면 막을수록 거기 가야 한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강북구로 가겠다고요. 남편 몰래요. 진실이 뭐든 간에 저는 알아야 했어요. 더 이상 속을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출근한다고 했지만 저는 알아요. 제가 어디 가는 걸 막으려고 일부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거라는 거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 먹었습니다. 방앗간 문을 닫았어요. 단골 손님한테 전화해서 오늘 하루 쉰다고 말했죠. 20년 넘게 하루도 안 쉬고 일했는데 처음으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명함을 꺼내 주소를 다시 확인했어요. 서울 강북구 사연로 10후. 핸드폰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지도가 나왔어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죠. 버스 타고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나왔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지갑, 핸드폰, 그리고 그 명함. 더 필요한 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두려웠거든요.
거기 가면 뭘 보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준호가 정말 살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남편이 나를 속인 거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주택가였습니다.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주소를 찾아 걸었어요. 17번지, 18번지, 그리고 19번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허름한 2층 집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대문, 2층 창문엔 커튼이 쳐져 있었죠.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누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대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누가 나올까요? 박선영이 말한 그분은 누구일까요? 용기를 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런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잠기지 않은 문이었어요. 실례합니다. 누구 계세요? 목소리를 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죠.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복도가 나왔습니다. 신발이 몇 켤레 놓여 있었어요. 남자 신발이었습니다. 거실로 향했어요.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후드티를 입은 남자였어요. 고개를 숙이고 TV를 보고 있었죠. 저기, 실례합니다. 남자가 움직였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그 얼굴, 그 눈, 그 표정, 엄마, 준호였습니다. 제 아들이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제 아들이 거기 살아서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저한테 다가왔죠. 무릎 꿇고 앉더니 저를 붙잡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있는 힘껏 안았어요.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5년 만이었습니다. 5년 만에 제 아들을 안았어요. 너, 살아 있었구나. 살아 있었어.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준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몰랐습니다. 왜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거든요. 준호가 천천히 몸을 뗐어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다 말씀드릴게요. 전부 다요. 응, 말해봐. 천천히. 준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라는 듯이요.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5년 전 그날 밤, 기억하세요?
폭우가 쏟아지던 날, 예, 저는 친구 차를 빌려서 운전하고 있었어요. 옆엔 고등학교 후배가 타고 있었죠. 민수라는 애였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빗길이었어요. 앞이 잘 안 보였죠. 그런데 제가 속도를 너무 냈어요. 커브길에서 핸들을 잘못 꺾었고 차가 미끄러졌어요. 준호야, 차가 뒤집혔어요. 정신을 잃었죠. 깨어났을 땐 병원이었어요. 혼수 상태였대요. 몇 달 동안요. 저는 아들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아빠가 와 있었어요. 아빠가? 예, 아빠가 말했어요. 민수는 죽었다고. 현장에서 죽었대요. 그리고 저도 죽은 걸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아빠가 서류를 조작했대요. 신원을 바꿨다고. 죽은 사람은 준호고 산 사람은 민수라고 기록을 바꿔버렸대요. 왜 그런 짓을?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는 경찰이었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아빠가 말했어요. 내가 운전해서 사람을 죽였으니 감옥에 가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내 인생이 끝난다고. 그래서 세상에서 지워버리기로 했대요. 그럴 수가.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가 알면 무너질 거라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숨어 살았어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요. 말이 안 됐습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그런 짓을 했다고요. 서류를 조작하고 신원을 바꾸고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고요. 박선영은 뭐야? 왜 돈을 받은 거야? 박선영 씨는 아빠 옛날 동료예요. 복지사로 일하시는데 저를 돌봐주셨어요. 아빠가 매달 생활비를 보냈고 선영 씨가 저한테 전해줬죠.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남편이 만든 거짓말이었어요. 저를 속이고 아들을 숨기고 모든 걸 혼자 감당한 거였죠. 그럼 장례식은 뭐였어? 유골함은 뭐였어? 그건 저도 몰라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한 건지.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받은 유골함은 대체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제가 납골당에 모신 건 대체 뭐였을까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야. 저는 준호를 똑바로 봤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넌 그냥 살아남은 거야. 준호가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5년 동안 제 아들은 이렇게 혼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처럼요. 그리고 남편은 그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와 함께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하며 지냈는지. 준호는 이 집에서 거의 나가지 않았대요. 박선영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생활용품과 음식을 가져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준호는 집 안에서만 지냈답니다. 낮엔 책을 읽고 밤엔 TV를 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대요. 외롭지 않았어. 외로웠죠. 미칠 것 같았어요. 준호의 눈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죽은 사람이니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니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삶이었던 거예요. 민수라는 그 애의 부모님은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김정옥 씨예요, 민수 엄마. 아, 그 이름. 제가 준호 물건 상자에서 봤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아빠가 가끔 찾아가신대요. 사과하러요. 하지만 한 번도 문을 열어주신 적이 없대요. 당연하지. 제가 그 어머니라도 문을 안 열었을 겁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는 사람을 죽였어요. 제 잘못으로 민수가 죽었어요. 준호야, 매일 생각해요. 그날 밤으려 제가 속도를 줄였더라면, 제가 더 조심했더라면, 민수는 안 죽었을 거예요. 준호는 얼굴을 감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살 자격이 없어요. 근데 아빠가 저를 살렸어요. 억지로요.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준호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준호가 진정되고 나서야 저는 물었습니다. 자수하고 싶어.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예, 하고 싶어요. 제대로 벌을 받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하자. 하지만 엄마, 응.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이 제일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경찰이었어요. 서류를 조작하고 신원을 바꾼 사람이죠. 그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준호를 살리려고 한 일이지만 법을 어긴 건 맞아요. 아빠도 책임을 져야겠지. 아빠는 저를 위해서 한 거예요. 알아. 하지만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니었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남편을 원망해야 할까요? 이해해야 할까요? 남편은 아들을 지키려고 했어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를 속였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짓밟았어요. 엄마, 집에 가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랑 얘기해 보세요. 제발요. 응. 그래야겠지. 저는 일어났어요. 준호도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엄마 내일 다시 올게. 네, 엄마. 그리고 저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알지?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네, 엄마.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아득했어요. 버스에 앉아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는 화가 났어요. 동시에 슬펐습니다. 남편을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현관에 서 있었어요. 어디 갔었어? 강북구.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희야, 봤어. 준호 봤어. 영희야, 들어봐. 내가 설명할게. 설명, 무슨 설명을 해? 5년 동안 나를 속인 거에 대해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으려 했는데 안 됐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준호가 죽었다고 했어. 장례식까지 치렀잖아. 근데 준호는 살아 있었어. 당신이 숨긴 거야. 영희야, 그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호를 지키고 싶었어.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꽉 쥐고 바닥만 내려다봤죠. 저는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할 때까지요. 그날 밤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사고 신고가 들어왔어. 내가 출동했지. 남편은 당시 교통과 경찰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는데 차가 뒤집혀 있었어. 빗속에서 2명이 쓰러져 있었고, 준호랑 민수. 응, 1명은 이미 죽어 있었어. 현장에서 즉사했지. 다른 1명은
간신히 숨만 붙어 있었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내가 봤어. 살아있는 애 얼굴을. 준호였어. 우리 아들이었어.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구급차가 왔어. 준호를 실어 갔지. 나는 남아서 현장을 정리했어. 그리고 생각했어. 이 사실이 알려지면 준호 인생은 끝이라고. 하지만 명희야, 준호는 음주운전도 아니었어. 그냥 빗길에서 미끄러진 거였어. 하지만 사람이 죽었잖아. 교통사고, 치사야. 최소 3년은 감옥에 가야 해. 남편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 애가 23이었어. 대학도 막 졸업했고, 앞날이 창창한 나이였어. 그런데 감옥에 가면 어떻게 돼? 전과자가 되는 거야. 인생이 망가지는 거지. 그래도 그렇지. 나는 아버지야.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내 아들을 지키고 싶었어.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다고. 그래서 신원을 바꾼 거야? 그래,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 신원으로 준호를 등록했어. 그리고 준호 이름으로 민수를 사망 처리했지. 서류상으론 준호가 죽은 거야. 미쳤어.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나도 알아. 하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준호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말했어. 너는 이제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한 아이가 죽었지만 넌 그 죄를 질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사라져야 한다고. 그리고 나한테는 거짓말을 한 거네. 미안해. 미안하다고. 5년 동안 나를 속이고 미안하다고?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나는 5년 동안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았어. 매일 밤 울었어. 준호 생각하면서 말이야. 근데 준호는 살아 있었어. 당신이 숨겨놓은 거였어. 알아. 내가 잘못했어. 당신은 나를 뭘로 본 거야? 바보야? 멍청이야?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야. 나는 단지 단지 뭐. 당신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알면 견디지 못할 것 같았어. 준호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우리 아들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 나는 그게 무서웠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맞는 말을 했거든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사실을요. 그래서 당신이 대신 짊어진 거야? 혼자서. 그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보호였다고 생각했어. 남편이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남편 우는 걸 본 게 언제였을까요? 결혼 20년 넘게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명희야, 나는 후회 안 해.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야.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야. 알아. 나도 알아. 남편이 일어났어요. 이제 끝낼게. 경찰서에 갈 거야. 뭐, 자수할 거야. 내가 한 일을 전부 말할 거야. 여보, 준호도 자수해야 해. 그 애도 원하고 있어. 제대로 벌을 받고 싶다고 하더라고. 남편이 저를 봤어요. 미안해, 명희야. 당신한테 이런 짐을 떠넘겨서. 저는 울었습니다. 남편도 울었어요. 두 사람 다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경찰서 가는 거야? 응, 나도 갈게. 명희야. 당신은 나도 간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오늘 아빠랑 경찰서 가려고 해. 알겠어요. 엄마, 저도 갈게요. 응. 같이 가자. 세 사람은 경찰서 앞에서 만났습니다. 준호를 보는 남편의 눈빛이 복잡했어요. 미안함, 슬픔, 그리고 사랑이 섞여 있었죠. 준호야, 네. 아빠, 미안하다. 저도 미안해요. 둘은 껴안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민원실 직원한테 말했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 관련해서요.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사고인데요? 2020년 7월 강북구에서 발생한 차량 전복 사고입니다. 저는 당시 담당 경찰이었고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굳었어요. 잠시만요. 상급자 모시겠습니다. 잠시 후 형사 한 분이 나왔어요. 중년 남자였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남편과 준호, 그리고 저까지 세 사람 모두요. 남편이 모든 걸 말했습니다. 사고 당일 상황, 신원을 바꾼 과정, 준호를 숨긴 이유, 5년 동안 해온 일들. 형사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들었어요. 이거 허위 공문서 작성이고 신원 조작입니다. 중대한 범죄예요. 알고 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자수하시는 겁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가 준호를 봤어요. 당신이 실제 운전자였습니까? 예, 교통사고 치사죠. 자수했으니 참작은 되겠지만 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오래 걸렸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진술을 받고, 증거를 제출하고. 해가 질 무렵 남편이 구속됐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신원 조작, 증거 인멸. 여러 혐의가 붙었어요. 준호는 일단 조사만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재판 날짜가 정해질 때까지요. 저와 준호는 경찰서 밖으로 나왔어요. 엄마, 아빠는 괜찮아. 아빠는 강한 사람이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형을 받을지 몰랐어요. 1년일 수도, 3년일 수도, 더 길 수도 있었죠. 엄마, 저 때문에 아니야. 아무 잘못 없어.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셋이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알았지? 네, 엄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남편이 없으니 더 휑했죠. 하지만 준호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곁에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재판이 끝났어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죠.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었습니다. 준호도 재판을 받았어요. 교통사고, 치사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자수한 점이 참작됐대요.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5년 만에 제대로 된 집으로요. 방앗간도 다시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왔어요. 소문을 들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떡을 사고 곡식을 빻으러 왔어요. 준호는 저를 도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고 기계를 돌리고 손님을 맞이했죠.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둘이서 일했어요. 말없이요.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저 민수 엄마한테 가보려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야, 가야 해요. 사과해야죠. 그분이 문을 열어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야 해요.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가야 할 길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준호는 떡을 한 접시 싸들고 나갔어요. 김정옥 씨 댁으로요. 저는 가게에서 기다렸습니다. 준호가 돌아올 때까지요. 준호가 돌아온 건 저녁 무렵이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어땠어? 문 안 열어주셨어요. 그랬구나. 대문 앞에 떡을 두고 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용서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죄를 잊지 않겠다고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저는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야. 그걸 안고 살아가는 거지. 네, 알겠어요. 준호는 그 뒤로도 매달 한 번씩 김정옥 씨 댁을 찾아갔어요. 떡을 들고요. 매번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계속 갔어요.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몇 달 뒤 남편이 출소했습니다. 저는 교도소 앞에서 기다렸어요. 준호도 함께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했어요. 여보, 여보, 준호야. 아빠, 세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다시 모인 거예요.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표정이었죠. 저녁 먹을래? 저는 밥상을 차렸어요.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 밥을 먹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침묵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식사 후 남편이 말했어요. 내일부터 나도 가게 일 도울게. 그래,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준호가 도와줬어. 남편이 준호를 봤어요. 고마워, 아들. 아니에요, 아빠. 다음 날부터 세 사람은 함께 방앗간을 운영했습니다. 남편은 새벽 일찍 일어나 기계를 점검했어요. 준호는 손님을 맞이하고 저는 떡을 만들었죠. 손님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남편을 보면서요. 소문이 퍼졌거든요. 전직 경찰이 서류를 조작했다는 얘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예전처럼 대했어요. 떡을 사고 인사를 건네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죠. 명희 씨, 오늘 떡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아들분도 일 잘하시네. 네.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평범한 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았어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거든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서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명희야,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한 일을요. 모르겠어. 아직은.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 순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요. 응, 저는 평생 이 죄를 안고 살 거예요. 잊지 않을 거예요, 민수를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남편도 준호의 어깨를 감쌌죠. 그래, 잊지 말자. 우리 모두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옆엔 남편이 있었고, 옆방엔 준호가 있었어요. 가족이 함께 있었죠.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상처는 여전했고, 죄책감도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우린 함께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준호가 또 김정옥 씨 댁에 갔습니다. 떡을 들고요. 늘 그랬듯이요. 대문 앞에 떡을 놓으려는데 문이 열렸어요. 김정옥 씨가 나왔습니다. 준호는 얼어붙었어요. 처음으로 문이 열린 거였거든요. 저기 안녕하세요. 김정옥 씨는 아무 말 없이 준호를 봤어요. 그 눈빛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빈 눈이었어요. 준호가 떡을 내밀었어요. 이거 드시라고요. 김정옥 씨는 받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죠.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김정옥 씨가 말했어요. 그 애 생일이었어. 어제.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는 못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건 알아. 김정옥 씨가 떡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대요. 울면서요. 집에 돌아와서 준호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그분이 떡을 받으셨어요. 그랬구나. 용서는 못한대요. 당연하지. 하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다는 건 아신대요. 저는 준호를 안아줬어요. 그거면 됐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방앗간은 여전히 돌아갔어요. 손님들은 여전히 왔죠. 세 사람은 여전히 함께 일했습니다. 남편은 말이 조금 많아졌어요. 예전보단요. 가끔 웃기도 했죠. 준호는 밝아졌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요. 저는 여전히 아침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어요. 밀가루 가루가 날리는 걸 보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죠. 변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우린 진실을 마주했거든요. 그리고 그 진실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누구도 우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옥 씨도, 동네 사람들도, 어쩌면 우리 자신도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우린 여전히 사람들에게 따뜻한 떡을 내어놓고 있었거든요. 정성껏 만든 떡을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속죄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였어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내일 또 그 집에 가려고요. 응, 그래. 남편이 물었어요. 나도 같이 가도 될까? 준호가 아빠를 봤어요. 네. 같이 가요. 저도 말했습니다. 나도 갈게.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우린 함께 김정옥 씨 댁으로 갔습니다. 떡을 들고요.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우린 대문 앞에 떡을 놓고 돌아왔어요. 말없이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됐습니다. 매달 한 번씩 세 사람이 함께 그 집을 찾아가는 게요.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거였죠. 그렇게 우린 살아갑니다. 죄를 안고서요. 하지만 함께요.
방앗간 기계는 오늘도 돌아갑니다. 저는 오늘도 떡을 만들어요. 남편은 손님을 맞이하고 준호는 기계를 돌리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 주인공이나 그 외 등장인물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편하게 전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이 스며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 사연으로 위로가 되실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바람이 가는 길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건강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